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4일 최병봉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표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4월 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우리가 얘기하는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9일부터 지금 14일까지 닷새가 지났는데 이 닷새 동안에 어떤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조사는 계속합니다. 공표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용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4월 8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는 그 이후에 인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4월 9일 이후에 조사한 것은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대개 4월 9일 이후에 조사한 것,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취재하는 것은 뭐 그거야 취재의 영역이니까 그 뭐 불법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공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취재를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4월 9일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떤 여론 흐름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닷새 정도 지났죠. 닷새면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략 유권자들의 절반이 선거를 한 3, 4일 정도 앞두고서 그 지지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아니야, 나는 안 바꾼다. 뭐 이런 흐름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과 11일 사전투표를 했죠. 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은 지지 후보를 안 바꾼다. 내지는 4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어서, 투표일에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나는 4월 15일 날 투표를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투표를 한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4월 15일은 아무래도 그 뭐 거리두기 같은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나는 미리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그 사전 투표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유권자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 투표 3, 4일 전,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 정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자, 정말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시작했고, 오늘쯤, 뭐 심지어는 내일 오전에 결정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끝나고 나면 또 중앙선관위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어떤 조사를 하느냐? 투표자를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이런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5일 그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에는 뭐 투표가 끝나야 그 부분에 조사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4년 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투표 당일 또는 전날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기준으로 따지면 투표 전날 결정했다. 전날 최종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개략적인 본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후보, 마음속에 있는 정당 있지만 그것을 확정짓는 그 시점은 투표 전날이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 전전날 뭐 이렇게 해서 한 3, 4일 전부터 결정을 하는데 아마 오늘쯤 이제 대부분 다 결정을 해서 내일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텐데 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간 닷새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 지금 현재 그 하루를 앞두고서 민주당에서는 자, 아직도 우리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 부족하다. 그러면서 최하 147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최고는 197석이라는 얘기, 194석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미래통합당에서는 개헌 저지선이 위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말이, 이 두 가지는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말이 맞으면 정말 미래통합당 얘기처럼 개헌저지선은 위태롭죠. 개헌저지선이라는 게 100석 아니겠습니까? 100석 위태롭죠.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 통합당 이 두 가지 말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 그건 다만 하나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겁니다. 현재의 여론조사라는 건 오차범위라는 게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4월 14일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따져보면, 왜냐면 실질적으로 투표 결과는 아니 뭐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적도 있습니다. 과거 경기도 하남 문학진 전 의원이 떨어졌죠. 3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1% 차이로 그 득표율 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 순간
지금 현재 여론조사 기관이 그 조사한 결과대로 딱 저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100석 안 됩니다. 통합당 100석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자꾸 저렇게 읍소하고 지금 앓는 소리를 하는 게 그야말로 앓는 소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100석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다. 팩트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서 부동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결정을 하겠죠.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뭐 결정을 해서 이제 바로 투표를 할 텐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가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 팩트만 가지고 보면 지금 이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미래통합당이 100석이 안 된다. 지역구에서 100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비례대표 다 합쳐봤자 뭐 그 비례대표 지금 뭐 17석 얘기 나오고 그러던데 100석이 안 된다.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로는 사실이다. 근데 왜 그럼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느냐. 9일 깜깜이 구간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거기는 약간 상승 추세고요. 원래는 사실은 통합당이 상승 추세여서 이게 이렇게 딱 거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든가 아니면 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서서히 하락하고 미래통합당이 상승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접전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의 선거 국면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의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완전 정체 국면을 그리고 있다. 이게 여론조사다. 이게 지금 현재의 4월 14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합당이 정체인데 그러면 4월 15일에 이게 폭발할 것이냐 그대로 정체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지금 개헌저지선이 위태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까지의 팩트다. 자, 그러면 내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안다고 하면서 뭐 이리저리 지금 뭐 유튜버뿐만 아니고 뭐 여기저기 온갖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 거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팩트는 통합당은 정체, 민주당은 약간의 상승 국면. 이게 팩트인데 그럼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전문가적인 예측이 당연히 여론조사의 흐름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상승 국면, 뭐 하루니까 뭐 하루 동안 뭐 상승해보니 얼마나 상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통합당은 여전히 정체인데 아마 내일도 정체일 것이다 라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추세가 그랬으니까. 여론조사가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세는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기관들은 그렇게 그 예측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예측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6개 여론조사 기관이 모두 다 그 민주당의 과반을 점치고 있는 것, 뭐 제가 그걸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예측이니까. 그러나 정치는 늘 과학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변수가 있다. 첫 번째, 우선 전체 투표율 변수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자 보세요. 사전 투표율이 26.69%였죠. 사상 최고입니다. 2014년에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래로 사상 최초로 높은 투표율,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전체 투표자의 4분의 1 넘는 숫자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 변수가 되고, 이거에 따라서 전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 투표율은 예전과 비슷할 것이냐, 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죠. 뭐 그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합니다. 저는 과거와 큰 차이 없을 것이다. 4년 전에 58%였죠. 최종 투표율이. 근데 이번에도 뭐 대략 58% 안팎, 뭐 한 57에서 60 정도, 61 정도, 뭐 이 정도 사이, 뭐 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쪽이고, 그가 뭐 최종적으로 누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전체 투표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론 그게 2012년 대선 때 이런 가설이 깨졌다고는 하지만 이제 전체 투표율이 75.8% 대선 때 이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투표율이 75% 넘으면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2년 대선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
뭐 이건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론으로 보면 아직도 만약에 65%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 민주당 계열에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65%를 넘는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유리하죠. 그렇다면 65% 넘으면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약간의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정체 국면인데 65% 전체 투표율까지 넘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는 환호, 미래통합당에는 절망.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대별 투표율입니다. 세대별 투표율, 투표하고 나서 뭐 출구조사나 이런 거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21대 총선에 어느 세대가 얼마만큼 투표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한 1, 2개월 뒤에 이제 밝히는데 그때나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30, 40 세대가 만약에 투표를 많이 했다고 친다면 민주당 계열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민주당에는 만약에 50대 이상이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 세대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3040에 비해서 5060 세대가 훨씬 많이 나왔다 친다면 보통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친다면 이것은 그 미래통합당의 어떤 희망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대별 투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5060 세대가 3040 세대보다 세대별 투표율이 훨씬 높죠. 그런데 여기에서 5060 세대가 훨씬 더 높았다 이거보다 라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의 지금까지의 열세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가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막말 퍼레이드, 구설 이런 거에 변화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김남국 변호사의 뭐 색드립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칩니다. 어제 처음으로 그게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남국 변호사가 뭐 직접 그런 막말을 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뭐 시사 캐스터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뭐 이동형 씨인가요? 그다음에 뭐 박지훈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팟캐스트를 그 작년 초에 그 했는데 그 팟캐스트 자체가 그 일종의 그 섹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막 그 쏟아붓는 그래서 뭐 거기서 막 방송에서 옮길 수가 없는 이런 얘기들 뭐 욕설 뭐 그다음에 뭐 그 섹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뭐 막말들 뭐 여성 비하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말들이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건 내놓고 하는 겁니다. 내놓고 공표를 하고 여기에 뭐 점잔 빼는 사람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거는 우리가 섹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는 데다 그러니까 점점 빼는 사람들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공표하고 아주 대놓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김남국 변호사가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뭐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색드립 팟캐스트라는 걸 했던 사람이 바로 김남국 변호사고 안산 단원을에 이번에 출마했고 조국 관련한 뭐 조국 백서 추진위원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고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전체적인 수도권 판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영향은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어제 한 얘기 중에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죠. 서울 광진을 여기 뭐 급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죠. 특정 어느 후보가 뭐 당선되면 뭐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유권자를 상대로 이런 거래를 하듯이 얘기하는 집권당의 지도부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 뭐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향이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발언들이 이제 막판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오늘 내일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큰 것은 세대별 투표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각 당 뭐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서울이 8곳, 경기가 13곳이 초접전 지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곳 얘기하는 것이죠. 초접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대략 한 5%, 요거는 초접전이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할 텐데 5% 정도를 그 아래 위로 이렇게 하면 대략 한 서울 수도권이 한 50군데 정도 안팎이 초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판세 분석을 보면 서울이 7곳, 경기가 11곳, 이곳이 초접전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보건대는 여론조사상으로 5% 안팎의 혼전. 저는 5% 수도권에서 5% 안팎 정도를 혼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 안팎을 혼전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대략 저는 50군데 안팎이라고 그랬죠. 수도권이 121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50군데에서 아마 상당 부분 그 30군데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러나 여기서 일부를 미래통합당이 또 가져간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이 4년 전에 수도권에서 121군데 중에서 35군데를 가져갔습니다. 35군데보다는 많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50군데의 접전 지역, 초접전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거의 다 가져간다 그러면 지난 그 4년 전보다도 더 못한 수도권 그 전투 결과를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요런 마지막 변수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 2020년 4월 14일에 여론조사 깜깜이 구간의 여론조사의 팩트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고 그러면 오늘 오후와 내일까지의 남은 변수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